네, 송정하우스님 오늘도 쌈더 게스트에 이렇게 모시게 됐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죠? 제 친구의 지인이 실제로 작업 대출 헉? 관련해가지고 썰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정하우스님의 공포 인터뷰 작업 대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지인이 실제로 이제 작업 대출 세계에 있었고, 영화로도 실제로 이 작업 대출 팀에 대해서 풀어놓은 영화가 원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원라인. 아, 원라인. 예. 이게 그 작업 대출 얘기를 영화로 이제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오. 예, 굉장히 잘 표현했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 언제적 얘기냐면 20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실제 제 친구의 지인이 작업 대출 세계에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요즘 쌈무님한테 도움이 되고자 주변에 파고 다니다 보니까 이야. 얻어 걸린 겁니다. 밥한끼 사주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친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지인으로 그냥 얘기를 바꿀게요. 네. 설명하기가 워낙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지인이 당시에 이제 작업대출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작업대출 팀. 이 팀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3팀밖에 없대요. 모든 서류 자체를, 원본 서류조차도 위조할 수 있는 팀이 우리나라에 딱 3군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헐.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딱 업체가 3군데가 은행 서류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진짜인 것처럼. 아직도 대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서류, 3개월 뭐 재직증명서 뭐 이제 또 4대 보험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류를 정확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낼 수 있게 와. 도와주는 업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것도 이제 3개월 내역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은행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린터기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장만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금액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프로그램이랑 은행 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 프린터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프린터랑은 100% 틀립니다. 아, 예, 그래요? 글씨체도 그렇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움직이죠. 팀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팀에서도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서류팀, 말 그대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드는 서류팀. 네. 그 다음에 이제 1금융권 전문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팀. 1금융에서 받고 나면 2금융권으로 넘어가요. 말 그대로 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뭐 국민은행, 뭐 이런저런 지역은행, 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뭐 대전은행 이런 것들처럼 1금융권을 전문으로 대출을 해주는 팀. 2금융권은 이제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은행들. 1금융권은 팀이 또 따로 있고 2금융, 3금융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 마지막으로 4금융. 럿땡 무슨 캐시 아니면 산땡 캐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4금융권. 얘들이 고객을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스 뭐 신용 등급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객이 올라오면 얘들이 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신용조회를 합니다. 신용조회를 하고 나면 그 사람 신용이 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되니까 1금융권으로 보내고 5등급, 6등급, 뭐 7등급이다. 그러면 2금융권, 8등급까지는 이제 전부 다 4금융으로 그렇게 이제 분배가 딱 돼 있는데 얘들이 그러니까 수익 체계가 어떻게 되냐. 작업대출, 말 그대로 대출을 싹 다 해주고 서류를 다 만들잖아요. 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50%를 받습니다. 대출 금액의 무조건 50%. 50%면 대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냐 하면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 90%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신용을 다 터뜨릴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가 왔는데 이 사람 신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유 나는 나이도 있으니까 신용이나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냥 일시불로 싹 땡기고 나는 파산할란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대요. 상상 외로 많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법이 잘못된 시스템이 뭐냐면 1금융권은 내가 채무를 갖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불법 채권이라 해가지고 부정채권이라 이게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금융이 뭐 몇 년 뭐 이렇게 기간이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쓸 때 땡겨서 한 번에 쫙 쓰고 그냥 터트려버리고 어차피 몇 년만 지나면 그 빚이 다 탕감이 되니까 다시 시중 쌓아서 다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보는 분들이 몇 명 계시다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막 가는 거네요. 신용 가지고요. 예. 그리고 들어보면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터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깨닫고 돈을 땡겨 쓴 다음에 뭐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신청한 다음에 몇 년 잘 갚다가 다시 또 왕창 땡기고 터트리고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그 친구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시니까. 예. 그 좋은 법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이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손님을 받았고 유지가 될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 50%를 받잖아요. 여기에서 10%만 더 주면, 그러니까 수수료를 60%를 떼게 되면 네? 어떤 그걸 해주냐면 대출을 받고 나서 석 달 동안은 돈을 갚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석 달을 갚아주고 석 달 후부터 연체를 하게 되면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10%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석 달을 갚아줍니다. 돈을.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연체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연계된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 회생을 해줍니다. 파산이나 개인 회생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후적인 대비까지 싹 다 해주는 거예요. 사후 처리까지? 예, 사후 처리까지 싹 다 해주는 거예요. 허허. 그리고 이 팀이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거는 내가 만약에 백수라도 그쪽에서 제 이제 신용등급을 보고 대출이 된다, 오케이가 되면 얘들이 그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 개인 주소를 거기에 주소 이전까지 다 시킨 다음에 대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네요. 예,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느 정도 걔들은 그 신용등급을 보고 나면 돈이 얼마가 나올지 왁구가 딱 나온대요. 이 사람의 신용등급으로 얼마까지 뽑아내겠다. 이게 수수료가 60%라고 해도 그 팀이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이제 20%를 네. 서류팀, 금융권 대출해주는 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금융이 대출을 하는 팀, 이렇게 세 팀이서 나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죠. 각각 20%씩.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의 작업 대출 얘기를 들어보면 뭐 2등급, 3등급이 오게 되면 보통적으로 2억까지 대출을 한대요. 2억까지 대출이 된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2억을 대출을 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참 머리가 좋다 하는 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이쪽에 다른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하러 오면 그쪽에 직원으로 넣는 거예요. 헐. 예. 진짜 있는 회사처럼. 예, 직원으로 다 넣고 회사도 얻어놔요, 걔들이. 빈 사무실 같은 걸 내가지고 얻어서 업체를 하나 차리는 거죠, 그냥. 실제 주소에 그렇게 하면서 114에 등재도 해요, 연락처를. 그 회사 이름을. 등재하는데 돈이 안 든다 하더라고요. 114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등록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114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기 전에 항상 회사 전화로 바로 전화하죠. 아닙니다. 114에 전화해가지고 그 회사가 진짜 실제로 등록돼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팀에서 전화를 받아요. 네.
114 서비스에 보면 우리가 이제 회사나 이제 전화를 못 받으면 114에서 이제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도 서류팀의 전화로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자를 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신용이 좋은 분들. 네. 그분들한테는 수수료를 50%까지 안 받아요. 왜? 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빼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조금 뭐 45% 정도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낸 사람 밑으로 이제 직원들을 저신용자들을 넣으면서 그 사람을 또 돈을 빼먹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3개월 재직증명서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가 되는 거네. 예. 지금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걸 아는 이유가 제가 사업자를 지금 내잖아요. 네. 오늘 가서 사업자를 내는데 내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우리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사업자를 내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세금도 안 받고 그냥 만들어줘요. 석 달 전에 오픈한 걸. 여전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버젓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네요. 그렇죠. 건강보험도 그렇게 이제 사업자를 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인데 우리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4대 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왔는데 오늘 대출하러 와서 내일부터 대출 진행할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석 달 전에 입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팀들은 초기 자본을 쩐주라고 하죠. 돈을 대주는 사람들. 쩐주라고 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조폭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돈을 지원을 받아요. 일명 소위 말해서 걔들 용어로 앞방이라고 해요. 앞방. 4대 보험은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자금은 그 조폭들한테 앞방을 받아가지고 밀어 넣는 거예요. 미리. 예.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돈은 이제 나중에 대출자들한테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안내를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고 맨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1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네.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면 신용등급 아까 그 회사 있으신 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금융권에서 1억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그 사람이 이제 직접 받지를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말하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폰을 그 친구가 수수료 목록으로 지금 휴대폰은 3회선까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5회선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 개인이 휴대폰 맞추러 가면 3개까지밖에 안 되죠. 최대한. 예, 그것도 예. 신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법인 대표가 돼버리면 5회선까지 나와요. 진짜 신용 좋으신 분들은 10회선까지 나온다. 10회선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한 대씩 개통을 다 합니다. 폰은 항상 아이폰. 왜?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은 FBI 할아비가 와도 보안이 안 뚫린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을 또 개통을 한 이유가 걔들이 수수료 목록으로 아이폰은 또 중고기계로 해가지고 팔아버려요. 네. 그 유심칩은 계속 대포폰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계속 해먹을 수 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요 명의자들 유심을 서로 이제 다른 사무실에 공유를 하거나 팔거나 사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전화 한 통이면 유심 하나에 5만 원이면 사옵니다. 요금 안 내고. 어차피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이제 청구가 돼요. 어차피 신용을 날릴 거니까. 걔들은 전부 다 그 폰으로 뭐 저거 결제하고 싶으면 결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대출이 끝나면. 어차피 9개월 후에는 그 사람은 이제 신용회복 들어갈 때 저거 사후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1금융에서 1억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출 이게 공유가 지금은 바로 공유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대출을. 근데 그때 당시에 24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지금 오늘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이 돼야지만 모든 은행 전산 시스템에
제가 대출을 받았다는 게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노리겠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안에 모든 대출을 다 끝내야 돼요. 와가지고 이 사람 작업 서류 꾸미는데 3일, 대출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와. 최대한이라면 혹시 얼마까지죠? 제가 듣기로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최대 2억에서 2억 5천까지 뽑아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7명에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을 뽑으면 1억에서 1억 5천을 뽑아서 바로 그 사람 통장에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인출을 쓱 다 해버려요. 그것도 그 사람이 가서 직접 인출을 해와요. 사람이 두 명이나 한 명씩 이제 따라붙어요. 따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인출을 딱 해오면 해오고 어디를 가느냐? 이금융권으로 갑니다. 이금융권으로 가면 이자가 높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대요. 이금융권. 근데 이금융권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 서민금융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해서 햇살론은 무조건 한 번밖에 못 받아요. 한 번밖에 못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전산이 24시간을 도니까 햇살론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뽑아냅니다.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2천, 3천밖에 안. 그거를 최소 2개를 뽑아내요, 걔들이. 그것만 해도 6천이에요, 6천. 최대로 뽑았을 때. 근데 24시간 지나면 그게 햇살론 2개, 3개 했던 게 들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하는 거네? 근데도 하는데 전산에 띄워져 봤자 갚아란 소리도 못 해요. 왜요? 갚아라 하는데, 이미 우리 결제한다고 다 썼는데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회수가 안 돼요. 그 전화를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팀에서 전화를 다 갖고 있어요. 올라오신 분들. 서류팀에서 그렇게 갖고, 그렇게 햇살론 그거를 마치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산땡머니, 리드, 땡머니, 이런 데 가가지고, 최대한 다 끌고 모아요. 사금융. 예. 사금융은 제일 한도가 높게 해줘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나요. 지금 사금융에서 광고를 나오고 이러면 신용도에 따라서 1억이나 1억 5천까지 무이자로 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신용 좋아도 절대 1,000만 원 이상 안 해줘요. 그때 당시에 4군데 업체에서 1,0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2억 이상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차대출. 차대출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게 24시간 후에 공유가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저도 이제 차 쪽 일을 했지만 사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기꾼이 제일 많은 동네가 왜 경기도나 서울 쪽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작업대출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활동했던 곳이 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3번째로 큰 중고차 매장이 있었어요. 그쪽 매장에 가가지고 이 신용이 좋은 사람 앞으로 차를 3대 정도 뽑습니다. 캐피탈로. 우와. 어차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벤츠 한 대, BMW 한 대,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종류나 기아차 종류. 이렇게 3대를 뽑아요. 차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담보로 이제 차를 그거 하면 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당권 설정도 24시간이 지나야 저당권 설정이 돼요. 지금은 바로 됩니다. 지금은 차를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캐피탈로 차를 사게 되면 내가 차를 등록을 하고 차량 등록증을 딱 받으면 바로 이제 옆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무슨 캐피탈 이렇게 해서 얼마 바로 찍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떴어요. 왜냐하면 요 캐피탈 회사에서도 요걸 등록하면 24시간 후에 그게 등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그 차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차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만약에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이제 6시 이후로는 차량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 3대를 갖고 가가지고 대포차로 수출 날리는 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미쳤다. 걔들한테 다 줘요. 그러면 걔들은 바지 사장이 또 있어요. 노숙자들. 노숙자 명의로 해가지고 이전을 바꾸는데 얘들 용어로는 깎는다고요. 그냥 눌러버린다고. 무슨 말이죠? 이게 저당권 설정이 되기 전에 이 바지 사장 앞으로 전부 다 명의 변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버린다 카드. 이전 자체를 꺾어버려가지고 저당권이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등록을 했으면 저당권 설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온 시점에서 바로 이 대포업자한테 차를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5시 이전까지 차를 받게 되면 바로 가가지고 그 세대를 자기 바지 사장 앞으로 명의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바지 사장 앞으로 세대 차가 생기면 이 차는 어떻게 되느냐. 24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은 현금 주고 차를 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얘들이 남발을 바꿨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허허. 캐피탈에서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들은 국내에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해외로 수출이 다 돼요. 부속용기는 뭘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이 다 돼요. 만약에 차를 2천만 원 주고 샀다. 예. 타지도 않고 바로 전달하는데 1,500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500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명의자한테 수수료 60%를 뗀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명의를 제공을 했으니까 45%만 떼고 55%를 지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건이 발단이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쪽이 영업이 너무 잘 돼서일까 1등급, 2등급이 10명 정도가 모이게 된 거예요. 1등급, 2등급만. 신용 좋은 사람들만 10명이 모아서 요 팀들이 어떻게 작업을 왁구를 그러니까 짜기 시작했냐. 우리 요번에 크게 한번 해먹자. 이 10명을 상대로 대출금을 10원 땡전 한 푼 주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명의자들 눌러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티자. 네, 다 먹고 어차피 얘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활동하면서 가명을 다 썼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SNS. 네네네. 그런 걸로만 연락을 하고 지령을 받고 그 고객들 그러니까 명의자들이죠. 명의자들한테도 추적이 안 되는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잡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잡는다 하더라도 예전 명의자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 명의자 폰을 쓰다 보니까 잡히더라도 그 사람이 잡히는 거죠. 얘들은 저거 폰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9개월 후에는 사후 그것까지 해준다는 거, 그 변호사 주소를 다 줘놨어요. 근데 그 변호사는 나는 모른다 이래버리면 끝이니까.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해줬다 이래버리면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명의자가 그때 당시에 10명 정도가 모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팀들이 작업을 시작한 게 렌트카. 그거 뉴스에 한번 났을 겁니다. 대도시에서 한번 크게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뉴스를 못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명의자 10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팀에서 그래 요번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명의자들 앞으로 한 달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 10명의 명의자를 한 명을 1등급짜리 대표를 만들고 그 밑에 9명의 대표이사들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렌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렌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얘들이 이제 렌트카가 되면 이 사람들 신용이 있기 때문에 렌트카가 한 명에 10대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100대예요, 100대. 이 100대가 승인이 났는데 차들이 보면 전부 다 람보르 땡부터 해가지고 뭐 벤 땡부터 해서 뭐 이런 굉장한 고출력 슈퍼카부터 해가지고 싹 다 뽑은 거예요. 100대를 뽑았어요, 얘들이. 이 100대를 뽑아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대포차 업자들한테 싹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하고 받은 돈을, 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 지인의 선배가 돈을 받았어요. 그 1등급짜리 그 대표 통장으로 해서 돈을 싹 다 받아가지고 서류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하자. 만나가지고 같이 나누고 하자. 이래가지고 그 선배가 대포차 업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원래 그 선배 라인으로 해가지고 대포차 업자랑 연결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 선배가 아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대포차 애들이랑 해가지고 차 넘기고 올게. 지인 보고는 기다려라. 형이 갔다 올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인이랑 다른 팀들은 기다리게 됐고 그 선배만 대포차 업자들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해서 렌트카 회사 그쪽에 있는 차를
모두까지 이제 갖고 가는 거죠. 명의전을 싹 다 한 다음에 갖고 갔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 선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야 그 선배가 잡혔다 하더라고요. 잡힌 게 아니라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때 당시에 나온 돈이 12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대포차 업자들한테 차를 정리하니까 120억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헐. 이 선배가 견물생심이죠. 돈에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가 다 먹어야 됐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싹 다 인출을 한 다음에 어딘가에 숨겨놓고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와. 변호사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땡이라는 변호사를 샀어요. 걔들이 형사 전문인데 경제도 걔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로펌을 샀어요. 10억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 수임비가? 예, 수임비가. 와. 그래서 그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돈은요? 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네. 아직까지. 3년을 그 안에서 썩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작업 대출할 때 제가 앞방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들 앞방을 어디서 땡겨왔을까요? 조폭? 맞습니다. 이 앞방을 건달들한테 땡겨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도소 안에는 건달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땡겨왔던 건달의 식구도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죽습니다. 결론은. 그 선배란 사람은 그 안에서 죽어요. 와, 돈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던 게 그것 때문이네요. 네. 돈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선배가 제 지인한테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한테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즘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내가 돈을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애들 좀 시켜가지고 나를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편지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위 여부를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자살로 종결이 돼요. 근데 그건 뉴스가 안 나와요. 왜? 교도소 안에서는 절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밖에다가 내보내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나 파장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단순 자살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미쳤네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는 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다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아직까지도 그 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지인도 행불이에요, 지금. 제 친구의 지인은 행방불명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랑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폭들이 어떻게 한 것 같다고 제 친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됐대요. 아, 그러니까 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조폭들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접견이란 거, 면회라는 걸 굉장히 자주 갔다 하더라고요. 건달들한테 돈을 땡겨오니까 그 팀 자체가 전부 다 조폭들한테 다 끌려갔었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은 싹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받고 고문당하고 막 그 선배 때문에 그 지인도 이제 그쪽 길로 입문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사수죠, 사수. 그 선배한테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배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를 많이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사셨던 분한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면회를 하게 되면 내가 면회가 있다 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몇 명을 모은대요. 10명이면 10명, 뭐 15명, 15명, 그 교도소마다 이제 틀린데 면회실이 보통 10명 이상씩 교도관이 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쪽 건달들의 동생이 접견을 오는 이 지인을 보고 나서 그 지인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이렇게 그 지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지인의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고 이래도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그 생체 반응이라고 해야 되죠. 생활 예, 반응. 예, 생활 반응. 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명의로 된 휴대폰도 이제 끊긴 걸로 해가지고 휴대폰도 없고 마지막으로 꺼진 데가 교도소 앞에서 휴대폰이 꺼졌는데 헐. 그 이후로는 생활 반응이 아예 없대요. 아, 그 접견 가는 거를 다른 그 수감자 조폭들이 봤구나. 예, 보고 나서 이제 그 선배라는 사람이 요주 인물이니까 그 안에서도 그 사람 감시를 한 거예요. 아. 이래서 여러분 바른 길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괜히 뭐 엉뚱한데 이렇게 엮여가지고 죽느니,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돈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그쪽에 이제 동생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 팀은 지금 거의 와해가 됐고, 예, 서류팀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스카웃 돼가지고 작업 대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진짜 현실 공포네요. 예, 예. 와, 사람 신용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야, 오늘 영화 원라인의 예, 그 실화 이야기를 우리 송정님께 들어봤네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이제 명의자 중에 몇 명은 실제로 이제 자금난에 허덕여가지고 자살하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송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